25일 목요일 류마티스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송영욱 내과 송영욱 원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장님께서 지난번 3월에 출연해 주셨을 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엔세이드 진통소염제의 심혈관계 작용에 대해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진통소염제의 다양한 종류와 또 항염증, 진통, 그리고 해열 등의 기대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엔 그래서 엔세이드가 심혈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먼저 원장님께서 이제 강의를 해주시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진통소염제를 복용하면서 심혈관계 부작용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은 거는 위장관계 부작용이고요. 한 10%, 15% 정도의 위장관계, 네. 소화장애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많고, 이 심혈관계 질환은 뭐 빈도로 따지면은 한 2, 3% 그렇지만 그 심각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심혈관계에 대한 고려를 해서 저희가 약물 치료를 하거나 또는 약물 치료 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많지는 않지만 또 네.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그 네.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진통소염제 이런 심혈관계 부작용에 유독 취약하신 연령대나 혹은 환자분들의 부류가 있을까요? 예,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제 노령층에서 특히 더 그렇고요. 네. 뭐 50대, 60대 이후에 노령층에서 이러한 심혈관계 부작용 또는 신장 부작용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고, 기존에 이제 심장 질환이 있었던 사람들, 협심증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뇌졸중의 뇌출혈이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이런 뇌졸중의 병력이 있었다든지 네. 또는 심근경색증이 있었다든지 또는 그 심장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있을 때 요즘에 스텐트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텐트를 한 전후라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엔세이드를 조심해서 써야 되는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가이드라인에 잘 따라서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이러한 우리가 위장관 부작용으로 지금까지 아직 퇴출된 약은 없었는데, 네. 심혈관 부작용으로 퇴출된 약은 있어요. 몇 아, 가지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서 퇴출되면서 그 약을 만든 제약회사로서는 상당히 많은 손해를 또 보았고, 또 이 약이 처음에 개발될 때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네. 위장관 부작용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 위장관 부작용을 줄이는 반면에 심혈관계 부작용이 늘어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아주 반비례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부작용에 서로 반대되는 빈도를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말 심혈관계 다양한 부작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원장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 언제나 그랬듯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강의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네, 네. 네. 뭐 다른 엔세이뿐만이 아니고 류마티스에 대한 질문이 있으셔도 중간에 해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아주 코어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 이 엔세이드는 소염 진통제지요. 그래서 진통제 역할도 하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그런 굉장히 자주 쓰이는 약물인데, 현재는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또 류마티스 열, 또 소아에 오는 류마티스 관절염, 항식성 척추염, 통풍, 전신 홍반 루푸스 이러한 염증성 질환에서의 항염증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적 엔세이드, 콕스2 선택적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약물과 비선택적 엔세이드, 비선택적이라는 것은 콕스1, 콕스2를 다양한 비율로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것이고,
선택적이라는 것은 콕스2 효소만 선택적으로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약물들을 서로 비교하면은 효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없어요. 비슷한 효능을 보입니다. 이제 부작용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대개 이제 그러면 이 엔세이드의 종류, 저희가 한 2, 30가지 우리 시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종류의 어떤 약을 쓰면 더 좋고, 뭐 어떤 약을 쓰면 더 효과가 덜하고, 이러한 것은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요. 그렇죠. 특별히 어느 한 약이 이제 그렇다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약을 쓸 때 일정하게 그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한 2주 정도는 써본 다음에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2주 정도는 써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볼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세이드는 그러면 한 가지를 쓰다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것을 같이 쓰면, 그러니까 뭐 저용량의 A라는 엔세이드를 쓰고 저용량의 B라는 엔세이드를 쓰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증가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쓰는 것이 원칙이고, 두 가지 이상의 병합을 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추가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를 보내드리고요. 이 슬라이드도 중간에 했는데 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심장에 해당한 심장 효과에 해당하는 그 작용하는 부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프로스타글란딘이 이제 생합성되는 경로입니다. 이게 이제 세포막의 포스포리피드라는 인지질에서부터 아라키도닉 애시드, 아라키돈산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콕스1과 콕스2가 작용을 해서 프로스타글란딘 G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G2, H2 이런 프로스타글란딘 H 합성 효소가 있고, 여기에서 프로스타사이클린과 트롬복산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트롬복산이라는 프로스타글란딘은 혈소판 응집을 일으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에요. 그다음에 프로스타사이클린이라는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에서 혈관을 이렇게 늘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런 프로스타글란딘이 됩니다. 좀 반대된 수도 있죠. 혈관 내에서 혈소판을 응집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 그다음에 혈관을 확장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전반적으로 다 억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트롬복산은 주로 혈소판에 있고요. 우리 몸의 혈소판이라는 데 있고, 프로스타글란딘은 혈관의 내피세포라는 데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 같은 억제제를 쓴다 하더라도 혈관 내포에서는 혈관 확장을 억제하게 되고, 혈소판에서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혈관의 작용이 이제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채팅이 좀 보여서 저희가 말을 조금만 크게 해볼까 봐요, 원장님. 그래요? 저희가 말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키도닉산과 콕스1, 콕스2의 억제제는 이게 이제 전에 보여드렸던 아주 대표 슬라이드인데, 콕스1을 억제하는 경우에 이러한 우리 위 점막 보호, 그다음에 신장 기능 보호, 그다음에 혈소판의 기능 보호,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가 되는 것이고요. 콕스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면은 이제 염증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억제가 되는 그런 쪽으로 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특이적인 것은 이 두 개를 다 억제하고, 특이적인 것은 요거 하나만 억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심혈관계의 부작용 또는 심혈관계의 효과, 저희가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이 부작용을 이용해서 치료에도 쓰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통증 또는 염증을 억제하는 것을 주작용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는 부작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을 여기 나열했습니다. 보면 몸이 붓는다고 하죠. 이것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몸이 붓는다. 약을 먹으니까 몸이 붓더라. 그러니까 얼굴도 붓고 소변도 좀 잘 안 나오고 이런 것 같더라 하는 부종하고, 그다음에 그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심장이 나쁜 사람은 특히 고혈압에서 같이 동반될 수가 있는데요. 심장이 나쁜 경우에는 우려혈성 신부전증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심근경색증도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위중한 거죠.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네. 뇌졸중 이런 것은 또는 뇌혈전증 이런 것은 위중하게 되는데 굉장히 드물기는 해요. 이게 네. 대개 오면 한 10% 정도 증가하는데요. 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도 엔세이드에 들어가죠. 근데 아스피린은 저희가 심장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 뇌혈전증에 병력이 있을 때는 아스피린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에 병력이 있어도 이걸 아스피린을 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스피린을 저용량으로 한 100mg을 쓰게 되는데 그 100mg을 쓰면서 또 아스피린 100mg은 항염증 작용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엔세이드를 쓰는 경우가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스피린과 엔세이드를 쓰면 상호작용이 어떤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현재 아스피린을 쓰는 분들께서는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근경색증에 아까 소개해드린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 혈전증에서는 아까 프로스타글란딘 H 합성제, 합성 효소가 비가역적으로 차단이 되고 트롬복산 A2가 감소합니다. 트롬복산 A2가 혈소판 응집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네. 이제 응집이 감소되니까 피떡이라는 것이 이제 생겨야 되는데 피떡이 안 생기고 출혈이 생기는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혈전증이 자꾸 생겨 피떡이 생기는 질환들, 예를 들면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졸중 이런 때는 일부러 이제 이것을 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내피세포에는 아까 프로스타사이클린 PGI2가 유세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억제되면 혈관이 수축이 돼요. 네. 혈관이 수축되니까 또 이 수축된다는 것은 뇌졸중에 또 나쁜 쪽으로 가는 것이죠. 위험 요인이 될 그렇죠. 수 나쁜 있는 쪽으로 거죠. 가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이 트롬복산 A2와 프로스타글란딘 A2 PGI2 같은 경우는 주로 있는 부위가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로 네. 있는 혈관 내 혈소판에 주로 있는 것이 트롬복산 A2고 내피세포에 있는 것이 프로스타글란딘 사이클린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로 간에 세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네. 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장애라든지 심장세포가 사멸된다. 에이팝토시스가 오게 되고 고혈압이라든지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 심혈관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작용 기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약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뭐 20가지 정도가 우리 시장에 나와 있으면 그 약물마다 다 그런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 더 증가하고 이것이 의미 있는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얘기는 심혈관계의 그 부작용.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벤트라고 하거든요. 부작용의 네. 이벤트. 네. 그 이벤트가 얼마나 자주 생기는가 하는 약물들의 분석이 나와 있는데 이제 제일 아주 인상적인 것이 이제 로페콕시브라는 약입니다. 로페콕시브가 25mg을 썼을 때는 1.33이라는 것은 33%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위험도의 렐러티브 리스크라고 하는데 1.33이면 33%. 그다음에 25mg 이상, 대개 50mg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2배가 증가합니다. 2.1배가. 병상 이건 전 엔세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심혈관 사건의 숫자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그리고 이제 95%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1.33 전후로 해서 네. 신뢰하는 구간인데 이것이 2를 포함을 하면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2를 포함을 하지 않고 그
1 위에 있거나 1보다 적거나 이러면 의미 있는 숫자가 되겠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이런 다 의미가 있는 로페콕스브 25mg, 50mg이 다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그 제약회사에서는 약을 자발적으로 걷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위험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심혈관 부작용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다른 약물들은 어떨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콕스2 선택적인 억제제거든요. 네. 그래서 콕스2 선택적인 억제제들이 고용량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런 작용이 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약물들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셀레콕시브도 고용량에 가면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용량에서는 1.08, 한 8% 정도 증가한다는 거고, 디클로페낙, 이부프로펜 이런 것들도 증가하고, 인도메타신이 주기적으로 좀 많이 증가하고요. 멜록시캄은 콕스2의 선택적인 건 하지만 콕스2 쪽으로 가까운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증가하고, 나프록센은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것 같다. 0.97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은 다 그 일반적인 적정 용량 선에서의 예,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요, 여기 이제 자마라는 연구 약물 유명한 잡지, 의학 잡지인데 거기에서 나왔지만 그 후에 이제 몇 개의 잡지에 아주 대규모 연구들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네. 거기 보면 조금씩 숫자의 차이는 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은 이 나프록센이 좀 보호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약물들은 어떤 연구에서는 또 위험성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상이하게. 네. 이 셀레콕시브도 그렇습니다. 셀레콕시브도 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냈는데 거기도 보면 실내 구간에서는 보면 의미가 없다. 상대적인 위험도가 증가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이렇지만 또 어떤 연구에서는 올라가 있는 연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어난 일들이 2004년에 심혈관 위험 증가에 의한 안전성 우려로 시장에서 철수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철수가 되었죠. 그래서 네. 이때 이제 연구가 비고르 스타디라든지 어프로벌 트라이얼 이런 데서 보니까 실제로 이런 연구는 우리가 연구 타겟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요. 위장관 부작용을 얼마나 더 억제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네. 위장관은 아주 유의하게 부작용이 줄어들었고 네. 또 이 콕스2의 억제제가 어떤 거로서 쓰이냐면 종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또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대장 폴립 네. 폴립 있잖아요. 용종. 용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용종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네. 고용량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용종은 억제하는데 심혈관 부작용이 더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발견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예. 그리고 이제 이 메타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연구를 여러 개 했으면 그 연구들을 다 모아서 그 숫자를 다 모아서 하는 것을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메타 분석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타겟으로 해서 해보니까 16만 명에서 보니까 시험 분석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나프록센은 좀 덜 해로운 것 같다 네. 하는 것이 또 유명한 의학 잡지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이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아주 공통적으로 일치되는 것은 콕스2 억제제는 대개 그런 부작용들이 다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스피린의 병용인데요. 이제 아스피린의 사용이 이제 꼭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협심증이 네.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꼭 먹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관절염이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엔세이드를 쓸 때는 이 아스피린과 비선택적 약물의 결합 부위는 똑같은 부위예요. 네. 그래서 아스피린이 들어가서 그것을 억제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선택적 엔세이드가 먼저 들어가면은 아스피린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원칙은 아스피린 이외의 아스피린을 먼저 투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한 2시간 후에 브루펜이라든지 이런 약물을 투여하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네. 시간이 지난 2시간 정도 경과 후에는 이제 아스피린을 먹고 진통소염제를 같이 먹어도 네, 괜찮은 네, 네, 거겠네요. 네.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스피린 선택적 정도의 의미 이거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이 심혈관계 위험이고요. 네. 이 녹색이 위장관계 위험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높아지는 이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이 보시면 이제 에토리콕스브나 로페콕스브 아까 보여드린 로페콕스브는 위장관계 부작용은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네. 심혈관계는 굉장히 높아져요. 네. 그래서 이것이 콕스2의 선택적 억제제가 되고 콕스1으로 갈수록 심혈관은 위험은 줄어들고 위장관계 위험, 뭐 출혈이라든지 궤양이라든지 뭐 위장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콕스2 선택성이 높을수록 심혈관계 위험성이 높아지고 콕스2 선택성이 낮을수록 위장관계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래프가 저렇게 반비례 모양으로 네, 네, 교차하는 네, 네, 네. 그렇죠. 교차하는 지점에 있는 약물들이 보통 가장 안전하다고 봐야 아니죠. 될까요? 예. 요 나프록센은 콕스1에 의해서 콕스1에 억제하는 거고 요거는 콕스1, 콕스2를 균등하게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한 다 중간 정도의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네. 있죠. 예. 이게 사실 이런 약물들이 어느 쪽으로 갈수록 더 유리하냐 이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들에 따라서 좀 일단은 달라지겠네요. 콕스2 선택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네.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가 하는 네. 것이 보면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엔세이드 투여 2시간 전, 약 2시간 전에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네.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고요. 급성 심혈관 사건, 이건 심근경색증이 급성으로 생긴다든지 뇌졸중이 생긴다든지 또는 그 관상동맥에 이제 시술을 해서 이제 거기다가 스텐트를 박는다든지 이런 시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 후에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는 엔세이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굉장히 오랜 기간 좀 조심을 해야 네, 되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엔세이드 대신에 다른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도록 하고 네. 또 혈압이 또 출렁거리면 좋지 않으니까 혈압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저용량 또 짧은 반감기에 엔세이드를 사용하고 이 서방정이라는 것은 이제 길게 가는 약물 있거든요. 작용 네. 시간이 길은 약 그런 것은 피한다 하는 것이 이제 심혈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몇 개 들어간 것 같으네요. 엔세이드 약물 부작용은 복용 후에 바로 발생합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 대개는 아까 보여드린 몸이 붓는다든지 소변이 좀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작용은 한 2, 3일 내에 나타나게 되고요. 심장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부작용 이런 것은 되게 장기적으로 가야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3, 4개월 지나야지 실제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바로 나타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압이 오른다든지 또는 몸이 붓는다든지 이런 심혈관계 부작용 또는 위장관 부작용은 특히 그렇지만 그런 몇 가지의 부작용들은 대개 뭐 약을 먹으면 며칠 이내에 그 부작용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경우에는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몇 달이 지나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나서라고 해서 한 번 먹고 몇 달이 가느냐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계속 그냥 투여를 했을 때 몇 달이 되면 이제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투여를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계속적인. 예. 저희 이어서 다음 질문 원장님 마이크 교체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초록초록님의 질문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엔세이드를 복용하면 염증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말이 있던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당연하죠. 엔세이드가 진통제, 소염제의 역할이라고 처음에 설명을 했는데 그렇듯이 진통 효과도 있고 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이제 몸이 붓고 그 부위가 네. 붓고 이제 빨개지고 네. 통증이 오고 열이 나고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그 네.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소염제 또는 항염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소염제 염이 아무래도 염증 반응할 때 그 그렇죠. 염이니까요. 네, 네, 네. 네.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이예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엔세이드 점막은 위염과 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던데 위가 안 좋은 사람은 복용하면 좋지 않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그 요 다음 슬라이드에 그 아, 질문이 네. 있는데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위장관 부작용 중에서 뭐 위염 또는 위궤양 이런 소화성 궤양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소화성 궤양이 예를 들면 뭐 한 달이나 두 달을 먹는다고 해서 계속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위가 좋지 않다 또는 소화 장애가 있다 이러면은 저희가 그런 부작용들이 좀 적은 약, 특히 콕스도 선택적인 약을 선택을 하면 또 그 비선택적인 엔세이드를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이 없이 그런 잘 견딜 수 있는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은 네.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대개는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되고 약을 몇 개 바꾸어 보다가 좋은 약을 선택할 수가 네, 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있습니다. 네. 환자분마다 맞는 약이 다르기 때문에 좀 확인 좀 필요할 것 네, 같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봄날님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경동맥이 두꺼워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심히 운동은 해서 10kg쯤 살을 뺐습니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 경동맥이 이제 우리가 경동맥 초음파라는 것을 하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하는 검사입니다. 네. 혈압이 높다든지 또는 당뇨가 있다든지 네. 또는 뭐 이유 없이 어지럽다든지 또는 뭐 고혈압이 있다든지 뭐 이럴 때는 경동맥 검사를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네. 왜 그러냐면 경동맥이 이제 우리 몸에서 비교적 큰 동맥으로서 바로 그 쉽게 이제 우리 관찰할 수 있는 검사를 할 수 있는 네. 동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동맥이 이제 대동맥에서 나오게 되는데 네. 대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오게 되면 대동맥은 이제 수도 파이프처럼 생겼거든요. 네. 그렇기가. 근데 이제 그 동맥경화 오면 그 안에 녹이 쓴 것처럼 이렇게 그 동맥경화 플라크가 생기게 돼요. 네. 플라크가. 플라크가 생기고 동맥벽이 두꺼워지거든요. 그것이 네. 이제 경동맥에도 똑같은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경동맥을 검사하면은 그냥 플라크가 오고 두꺼워지는 그런 두 가지 변화가 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동맥 경화증이죠. 동맥 경화증. 예. 네. 근데 이제 플라크는 아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두꺼워졌다는 게. 네. 두꺼워졌다는 거는 이제 고지혈증하고 되게 연관되는 수가 많은데 네. 고지혈증 때문에 그 내피세포에 있는 세포들, 내피에 있는 세포들, 특히 대식 세포들이 이제 이 지방을 잡아먹거든요. 네. 잡아먹으면서 그것이 이게 두꺼워지면은 이것이 경동맥 비우라고 하는데 네. 한 1mm 정도 이상 두꺼워지면 두꺼워지는데 이것은 네. 우리 심혈관 리스크의 하나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동맥이 네. 두꺼워지거는.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있는 검사 결과고요. 만약 네.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첫째는 이제 콜레스테롤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조절이요. 콜레스테롤 네. 조절이요. 대개 이제 콜레스테롤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스테틴이라는 약을 쓰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을 아주 고용량을 써서 콜레스테롤 약을 고용량을 써서 수치를 콜레스테롤 좀, 네. 수치를 특히 이제 LDL 수치라고 하는데 네. LDL 수치를 아주 팍 낮추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고 물론 뭐 고혈압이나 이런 동맥경화의 기본적인 뭐 저염식
그다음에 그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네. 것을 이제 열심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운동은 지금 운동을 해서 하시고 10kg 계시다고. 쭉 빼셨으면은 아주 잘하신 건데 네. 10kg도 이제 몇 킬로에서 뺐느냐가 문제죠. 그렇죠. 근데 사실 110kg에서 만약 10kg 100kg 네, 빼는 어, 것도 이제, 쉽지 않으니까요. 네, 네. 요즘에 사실 비만이 우리나라 많이 문제가 돼서 네, 맞아요. 보면 100kg 넘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아, 네. 100kg 넘는데 10kg는 많이 빼긴 뺐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예,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관리를 해 주셔야 네, 하는 한 부분이죠. 70kg에서 10kg 빼셨다면은 아주 대단하신 대단하시게 건데, 잘 빼신 진짜로요. 거고, 네. 예, 그래서 현재 몸무게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음식도 조금 조절을 하셔야겠네요. 잠깐 그렇죠. 말씀해 이제 주셨지만 저염식으로 저염식 하는 게, 위주로. 네. 저염식을 하고 이제 어떤 기름기 있는 음식 네. 그런 것을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비아김님 질문도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2년 전 피 검사를 하고 또 약 처방을 받아서 하루에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맥 초음파 이상이 없는데요. 얼마 전 턱 디스크 질환으로 구강내과에서 통증으로 진통소염제를 먹었는데 원장님 이때 고지혈증 약과 소염 진통제를 복용할 땐 시간 간격을 어떻게 둬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아스피린하고 소염제는 네, 2시간 두 시간. 간격을 두라고 했는데 네. 고지혈증과 소염 진통제는 시간 간격을 같이 먹어도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같이 드셔도 될까요? 네, 네. 같이 드시면서 네. 또 잊지 않으시고 네. 두 개 한 번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저희 원장님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서 네.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세이드를 선택하는 건데 이거 좀 크게 할 수 없죠. 여기 테이블이 좀 이게 이제 요거 PPT 한 번만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PD님? 네, 글씨가 말씀 좀 계속. 작아서- 네, 그래서 보시면 감사합니다. 위장관계 위험도 우리가 이제 이 소화성 궤양의 임상 진료 지침을 제가 따왔는데 이게 네. 뭐냐면 심혈관계 위험도가 위험이 없느냐 또는 고위험이냐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위장관계 위험도 아까 저 청취자분이 질문해 주셨던 네, 자기가 뭐 궤양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네. 경우는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위험은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고 고위험군은 위험자가 고령 또는 많은데. 병력이 있을 때, 궤양에 병력이 있을 때 또는 고용량의 엔세이드를 치료할 때 또는 아스피린을 쓰는 경우도 이제 고위험에 들어갑니다. 아스피린 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예, 고위험에 들어가나요? 예, 아스피린이나 스테로이드, 네. 그다음에 항응고제 같은 걸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거나 항혈소판제제 네. 이런 거는 다 위장관계 위험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위험인자가 없는 경우 이제 2+2의 테이블을 표를 만들면요. 네. 여기 이제 위험도가 위장관은 적고 위장관이 고위험이고 네. 심혈관이 저위험이고 고위험이고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두 가지의 위험인자가 다 없다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비스테로이드 비선택적인 약물 네. 쓰는데 위장관계 위험도가 낮은데 고위험의 심혈관계는 있다. 그러면은 이때는 비선택적 엔세이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라고 해서 위장약을 같이 주고요. 네. 예, 같이 주고 그다음에 고위험이 있는데 위에는 고위험이 있는데 심혈관계가 저위험이다. 그러면 이 위에만 우리가 타겟을 해서 이때는 콕스2 선택제를 단독으로 주는 것이 선택의 옵션입니다. 네. 그러거나 아니면 비선택적으로 하더라도 이때 PPI라는 약물을 주는 것이 선택의 옵션이고요. 네. 그러면 심혈관계의 고위험도 있고 위장관의 고위험도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럴 때는 이제 NSAID 사용을 피하라. 아예 그냥 피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데 꼭 써야 될 때, 네. 꼭 써야 될 때는 비선택적인 것을 쓰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한 10년 전만 해도 콕스2 선택적 억제제가 만능인 것처럼 했는데 네. 요즘은 비선택적 NSAID가 다시 좀 떠오르고 있는, 각광을 네.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이게 다양하게 또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이런 많네요. 두 가지를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엔세이드는 항염증, 또 해열, 진통제의 그 작용을 가지는 화합물이라는 거고, 네. 효능에는 서로 간의 약물 차이가 거의 없고, 네. 또 반감기라든지 이렇게 반감기 12시간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12시간 이전이면은 짧은 거고 12시간 이상은 네. 장시간이고, 그런데 그렇든지 아니면 콕수원이나 콕수도의 상대적 억제도, 네. 그런 것을 포함한 양리학적 특성이 독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그 부작용으로는 위장관 궤양이라든지 또는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신장 독성, 간 독성 등의 위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심혈관 질환을 말씀드리고 있고, 위장관 궤양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네. 이제 신장 손상 또는 간 독성,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노인 환자의 경우, 특히 60세, 65세가 넘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엔세이드를 쓸 때 혈압이라든지 또는 피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는지, 네. 또는 전해질 이상이 있는지, 또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주기적인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어서, 네. 약물을 쓴다 하더라도 이것을 주기적으로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체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전하겠습니다. 네. 노인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고위험군에 있으셨던 분들도 그러면 두세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이렇게 또 원장님과 함께 심혈관계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엔세이드뿐만 아니라요, 또 류마티스에 관련된 질문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혈관계 부작용, 아까 원장님께서 뭐 부종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거 나열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혹시 있을까요? 제일 흔한 것은 몸이 붓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다리가 붓는다든지, 또는 얼굴이 좀 붓고, 네. 또는 뭐 소변이 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든지, 뭐 이런 네. 식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부종이 많이 생기는 네. 그런 것이 제일 많이 있고요. 혈압이 오르는 경우는 뭐 가끔씩 있는데, 네. 본인이 인지할 정도의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고혈압이 이미 있다 그러면 그것도 혈압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원래 고혈압 지병이 있으셨던 네, 분들은 네, 체크를 네. 좀 해보시는 네. 게,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부종이 또 가장 흔히 나타난다면, 나타났을 때 이제 또 집에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뭐 찜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괜찮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들이 몸이 붓는다 그러면 그것이 심각하면 약을 바꾸고요. 네. 약을 바꾸고, 이제 바꾸기가 어려운 정도다. 이제 어떤 엔세이드를 쓸 때 효과가 그 약만 있는 경우가 또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바꿀 수가 바꿀 수가 없죠. 없으니까 네. 좀 싱겁게 자시고, 식사를요. 네. 식사를 좀 싱겁게 자시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조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붓는 것들 그렇게 걱정하실 정도는 안 되고, 네. 좀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지나면은 거기에 적응이 돼서 네. 부종은 되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몸이 좀 적응을 해서 네. 괜찮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거겠죠. 네. 이어서 저희 그러면 이제 행복한 토끼님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통풍이 한 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습니다. 요산 수치는 8.5가 나왔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네. 저는 이제 저희가 통풍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지 또는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답을 드리기가 그런데, 이제 통풍 치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치료를 하고 있음에도 그래서 불구하고요. 이제 저런 질문들이 많아서 저희가 한두 달 후에 아주 잘 듣지 않는 불응성의 통풍이라는 주제로 해서 한번 발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절을 안 했을 때는 뭐 당연히 그렇죠. 좋아지기가 좀 힘들죠. 대개는 이제 조절하지 않더라도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이내 좋아지는 것이 보통의 자연 경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좋아지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만성 통풍이라고 그래요. 만성 예. 통풍이요. 네. 만성 불응성 통풍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는 상태에서 낫지가 않는 건지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뭐 요산 8.5면은 분명히 저건 높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낫지 않으면은 저거는 요산 조절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이 아주 급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의 조절이 일단 먼저 선 과제가 돼야 한다 이렇게 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한반도의 나 복두봉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손가락이 너무 붓고 양쪽 무릎도 열감 및 통증에 오른쪽 발목도 부종이 생겨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것이 어떤 병이 있는 걸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 또는 뭐 네.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반도님 지금 채팅으로 증상은, 남겨주시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증상만 봤을 증상만 때는 봐서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이 되네요. 네. 의심이 되는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이 됩니다. 네, 그럼 네. 병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네, 아무래도 네, 좋겠죠. 네. 네. 40대 남성이시라고 하시네요. 아, 네. 40대 남성 류마티스 관절염은 대개 한 90%가 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지만 네. 저런 증상은 대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첫째로 감별을 해야 의심을 되고 해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라도 뭐 통풍도 저렇게 올 수 있어요. 통풍이요. 네. 더구나 열감 같은 게 오면서 빨개지면 통풍도 그렇죠. 통풍이 네. 손가락도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통풍도 올 수 있고 또는 뭐 척추관절염이라는 병도 저렇게 올 수가 있고 특히 무릎이나 발목에 부종이 생기면 척추관절염 같은 게 오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관절염의 가능성도 있고 관절염이 뭐 종류가 한 100가지쯤 되는데 네. 뭐 그런 정도의 의심을 하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또 통풍 이외에 가성 통풍이라는 병도 있어요. 아, 그래서 네. 그런 병도 의심이 되고 몇 가지 의심이 되기 때문에 네. 진료를 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손가락 붓는 관절염은 다음 시간에 아마 네. 손가락하고 손목이 부은 분들이 어떤 질병을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와 주시면 또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고래밤님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최근 살이 많이 찌고 염증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그 염증 수치라는 걸 피검사에서 만일 하셨다면 네. 저거는 체중 느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뭐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염증과 체중은 네. 크게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물론 이제 체중이 늘면 우리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긴다고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얘기는. 네. 근데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아졌으면 별개의 원인이 많아서 그런 것,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네. 스트레스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일단 뭐 살이 찌는 거는 그럴 수는 있지만 또 별개로, 스트레스는 별개의 문제다.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니님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팔꿈치가 저리고 엄청 아프고 빨갛게 변하는데 단순 부종인지 피부염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저거는 팔꿈치가 빨갛게 되는 거는 한번 그 주위의 염증, 네. 예를 들면 거기에 이제 저맥락염 같은 게 올 수도 있고, 네. 팔꿈치 관절이 부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제 세균성 감염증, 세균성 네. 관절염 이런 것도 이제 빨갛게 변하거든요. 네. 그렇게 올 수 있고 또는 이제 연부조직염이라서 봉화지겹이라는 그런 세균성 감염에 의한 것이 네. 있거든요. 연조직의 염증이 봉화지겸이요. 봉화지겸.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 부종인지 단순 부종이라는 것은 전신이 부었을 때 이제 팔이 더 붓는 것인지 아니면 네. 그 팔꿈치에 구체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붓는 네. 것인지 이제 그런 것을 구분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또 피부염도 올 수 있습니다. 피부염 뭐
다발성 근염에 피부 근염 그런 피부 근염에서 이 팔꿈치에도 많이 빨개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한번 특히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를 한번 빠르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어서 영숙님의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편이라 큰 생각을 안 했는데 손가락이 계속 보랏빛으로 변하는 느낌을 받아서 느낌이 너무 이상합니다. 혹시 걱정을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제일 의심이 되는 것은 레이노 증상이 의심이 되네요. 네. 레이노 증상이라는 것은 손 또는 발에 추위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할 때 작은 혈관들이 수축이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노 질환이라고도 하고 증후군이라고 하고 또 그런 증상만 있는 경우는 레이노 증상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게 더 심해지면 경피증, 이제 피부가 딱딱해지는 병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피부가 헌다든지 뭐 경피증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저런 증상이 계속 되신다면은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병원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오늘 또 심혈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느낌이 이상하다는 것은 대개 증상이 저림증이 오거나 또는 통증이 오거나 또는 얼얼하거나 그런 세 가지 증상이 동반이 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네. 레이노 현상. 그리고 색깔은 처음에는 하얘지다가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보랏빛. 보랏빛으로 네. 됐다가 그다음에 혈관이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다시 빨개지고 이런 다시 빨간색으로, 세 네. 가지 색깔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네. 전형적인 레이노 현상의 증상입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해 주셨던 그 느낌들과 또 색의 변화 같은 거 좀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네. 일단 빠르게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레이노 증상이 있으면 그 자체로만 한 가지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있지만은 네. 많은 수에서는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서 동반돼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렇게 또 심혈관 질환, 또 진통소염제 심혈관 부작용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원장님의 강의 듣고 또 구독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원장님께서 다음 주에는 또 손가락 관절염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것처럼 네.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손가락하고 손목, 네. 손목 이렇게 손가락, 생기는, 손목. 거기에 잘- 생기는 관절염에 대해서 네. 어떤 병들이 있는가 하는 네. 거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손가락, 손목 관절염으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꼭 젊은 분들도 중에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음 달에 또 원장님 출연하셨을 때 여러분들 함께 저희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류마티스 내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이브는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